속보. 세계 최초 지하 활주로 공개. KF-21은 700m 거리에서 이착륙에 성공했다. 울릉공항을 군사기지로 확장하려는 한국의 계획은 중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최근 글로벌 안보 위협이 확대되면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F-21은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핵심 부품 국산화와 가성비가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10년이 넘는 개발 과정을 거친 KF-21이 곧 양산되면 국내 항공 방산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열린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의 최초 양산 계획이 확정됐다. 1차 양산분 40대은 올해와 내년 각각 20대씩 분산 발주되며 우리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도입할 방침이다. 양산을 앞둔 KF-21은 현재 6기의 시제기가 시험 비행 중이며 지난해 1월엔 초음속 비행, 올해 3월엔 공중급유 시험도 무사히 마쳤다. 올해부터 본격 양산되는 KF-21은 오는 2026년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하반기부터 공군에 순차 납품될 예정이다.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개발과 양산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50기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대규모 해외 수출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계가 악화된 미국의 전투기 대신 KF-21 기반의 6세대 전투기를 KI와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사업,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과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4.5세대 최신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책 연구개발 사업이다. KF-21의 개발 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무려 10년 6개월에 달한다. KF-21은 개발에만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고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에 9조 2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2030년 이후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를 위한 개량 및 양산 방안도 논의되는 등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로 남아있다. 그간 KI는 T-50 고등 훈련기, KT-1 기본 훈련기, 케어즈-1 수리온, 기동헬기, RQ-101 송골매, 무인기 개발을 통해 우리 공군의 항공전력을 책임져왔다. 특히 미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KF-21은 첫 번째 국산 전투기인데다 2020년대 개발된 유일한 중소형급 세미 스텔스 기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높다.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KF-21은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와 7.7톤의 무장 탑재력을 갖췄다. 공중교전은 물론이고 육로 해로를 통한 침투 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게 KI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 앞서 4.5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유럽,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공동개발 등 7개국이 전부다. 전투기는 크게 1세대부터 4세대로 나뉜다. 세계대전 때 첫 등장한 1세대를 시작으로 초음속, 2세대, 공대공 미사일, 3세대, 플라이 바이어 비행 제어 시스템, 4세대, 스텔스 설계와 고성능 항공 전자장비 및 초음속 설계, 5세대 등이다. KF-21은 세미 스텔스 기능만 지원해
4.5세대로 분류된다. 하나시스템 젤라이그넥스원 핵심 부품 국산화, 해외 수주도 기대감. 특히 KF-21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탑재해 자주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4월 KF-21의 시제기 출고식에서 국산 전투기는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 실전에 투입할 수 있고 부품 교체와 수리도 자유롭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F-21은 KA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국산화 기술들이 대거 적용됐다. 다수의 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는 에세,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했고 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OTGP,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는 하나시스템이 맡았다. 위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고 플레어탄을 투발하는 통합 전자전 체계는 아이그넥스원이 개발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4.5세대 이상의 첨단 전투기 개발과 자체 생산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미국이 S-레이더, 통합 전자전 체계 등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반면 KA는 선진국의 기술 이전 없이도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해 양산에 성공했다. 다만 KF-21의 글로벌 수주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으로 각국이 앞다퉈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점은 호재로 여겨진다. 문제는 KF-21의 다소 평범한 성능을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느냐다. 서재호 DB금융투자연구원은 폴란드 PGZ-그룹, UAE 등 해외 각국이 KF-21 개발 협력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며 KF-21이 일정에 맞춰 개발이 완료된다면 새롭게 개발된 유일한 중소형 4.5세대 전투기 기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운용 비용이 비싸고 고스펙인 중대형 4.5세대 전투기 F-35, 라팔 등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은 수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승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항공기 수명이 30에서 40년인 점을 고려하면 과거 1980에서 90년대에 도입된 4세대 베스트셀러 전투기 F-16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5세대 전투기로의 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4.5세대급 전투기로 일부 수요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KF-21은 라팔, F-16V과 F-15X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가들에게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젤렌스키 속도나 고도 ICBM 맞다지만 미국 언론들 과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발사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현지 시각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속도와 고도 등 모든 특성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일치한다. 현재 전문가 평가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실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약에 맞서 흔들림 없이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고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사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나이스-26 루베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RS-26은 고체 연료 기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800kg의 핵탄두를 운반하며 5,800km 떨어진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 발사 때 2,000km 내외의 목표물을 타격한 경우도 있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오해받기도 한다. 반면 미국 CBS 뉴스는 익명의 서방 관리를 인용해 이번 공격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ABC 방송도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이라고 전했다. ABC는 이 주장이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무기는 실제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러시아가 전쟁 중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종류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3. 우크라 300km 서방 미사일 에러 5800km ICBM 맞불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21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냉전 이후 개발돼 시험 발사나 주로 덕지용으로 배치되기만 했던 ICBM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는 물론 사상 처음으로 실전에서 쓰인 것으로 기록된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맞는다면 러시아는 나토 주도국인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이 처음으로 국경을 가로질러 넘어오자 ICBM이라는 가장 강력한 비대칭 재래식 전력을 동원해 대응한 셈이다. 특히 자국 영토에 대한 장거리 무기 공격을 승인한 미국까지 도달할 수도 있는 사거리 5,800km의 ICBM으로 위협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ICBM을 발사한 시점을 따져보면 러시아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9일 러시아 접경지 브리안스크의 군사시설을 겨냥해 사거리가 300km인 미국산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므스 6발을 발사했다. 이는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사례다. 하루 뒤 우크라이나가 작전 반경 250km인 영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새도 프랑스명 스칼프로 쿠르스크를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대한 서방에 잇따른 장거리 무기 공격에 초강력 대응을 한 것이다. 대응한 무기의 재원 역시 에이테크므스 스톰새도와 차이가 크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가 쏜 ICBM RS-26 루베즈라고 전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5,800km에 최대 속도가 마하 20, 24,480km/h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 ICBM의 사거리가 이론상 9,900km에 달해 아스트라한에서 미국 동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이 러시아가 비례적 대응이 아닌 ICBM을 발사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미국, 영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라며 적절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ICBM 발사가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핵 사용 교리, 독트린, 개정 이틀 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ICBM은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19일 핵 사용 교리, 독트린을 개정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췄다. 특히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러시아가 핵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기에 ICBM을 발사하는 뉘력 시위에 나서면서 러시아는 핵교리 개정이 단순한 엄포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내비친 셈이다. 다만 미국 ABC 방송은 익명의 서방 관리를 인용해 드니프로에 대한 이번 공격에 ICBM이 아닌 탄도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ICBM 발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간이오라며 군에 연락하기를 추천한다. 이 주제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